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에서 내 머리는 그 곡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몸에는 그 눈물이 기록되어 있다. 책 한 권을 읽고 난 후에도 그 줄거리나 주인공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그 책을 떠올리면 심장의 어떤 부분이 지릿한 것은 내 몸에 그 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자전거 배우기와 같아서 한번 강렬하게 몸에 기록된 경험들은 어지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해외과학의 도서관에 사서 K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카피라이터인 김민철님의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출간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한 줄기의 문장을 짓기 위해 수백 개의 감각과 기억을 사용하는 카피라이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굴지의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인 저자의 특별한 기록법에 대한 이야기는 고여있던 우리의 일상을 자극하며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스스로를 같은 구절을 수백 번 읽어도 고스란히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과장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쓴 카피 한 줄도 못 외우는 카피라이터라고 말하는 그녀는 이 모든 악조건을 성실한 기록으로 복해냈고 17년차 카피라이터가 아이디어를 키워가는 과정들을 이 책에서 꼼꼼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남자 이름이지만 엄연히 여자분이셨습니다. 선입견이 참 무섭네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면서 자주 책을 읽고 때로는 글을 쓰고 매번 떠나고 싶어하는 그녀는 모든 요일의 기록, 모든 요일의 여행, 하루의 취향,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등의 책을 썼습니다. 기록과 기억이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지 책의 첫 구절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그러하듯 작가님은 기억보다는 기록을 좋아하죠. 아니, 어쩌면 기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한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노래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내 몸에는 그 눈물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녀는 이 문장으로 기억과 기록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책을 끝까지 읽으면 그녀에게 쓰다 혹은 기록하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1장, 읽다에서 시작을 해서 2장에서는 듣다, 3장에서는 찍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배우다를 넘어 5장에서는 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마다 저와 무척이나 닮아 있는 생각, 상황,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몰려있던 터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1장인 읽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남편의 은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분의 낡은 책 한 권, 유물 혹은 폭탄을 맞기라도 한 것처럼 세월을 가득 머금은 그 책 한 권을 보면서 그분의 모든 시간을 다 본 기분이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책 한 권이 그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 책의 글자 한자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은 모든 것을 제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 책을 통해 그 교수님의 시간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아쉽게도 그 책을 찍은 사진이 없는 터라 그 책의 모습을 상상만으로 펼쳐보아야 했는데요. 제게는 저를 보여주는 책 한 권이 어느 책일지 잠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잠시 제 손을 떠나 있지만 중학교 시절 처음 접해 이사를 거듭할 때에도 이사박스에서 놓지 않았고 지금 독일에 와 있으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법장 스님의 무소유가 떠오릅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선물로 받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만난 사람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기에 그 책이 떠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장 듣다에서는 포르투갈 여행에서 만났던 어느 골목길에 프리마돈나가 떠오르네요. 가족들과 모두 시간을 보낸 텅 빈 골목, 어둠이 내려앉았고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추운 그 어느 겨울날, 그 겨울의 골목을 따뜻하게 채워주던 거리의 악사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던 자파점 주인 할머니의 노랫소리, 삼삼오오 모여드는 청중들과 자신의 악기를 가져와서 함께 즐기며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스토리와 배경이 네, 지금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3장인 찍다에서는 그녀는 그녀의 사진에 대한 대상으로 벽이라는 대상과 늙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찍은 벽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그녀의 벽사진 컬렉션. 벽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풍파, 그 시간 속에 간직하고 있는 스토리들이 벽을 통해서 보인다는 그녀는 벽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그 여행지에서 벽을 통해서 그 마을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녀의 첫 번째 작은 전시회의 주제였던 시간의 색깔, Color of Age. 네, 그렇게 그녀의 사진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3장의 마지막에 소개된 그녀의 사진 몇 점을 보고 더 이상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요함. 하지만 햇살을 가득 머금은 봄날의 햇살 같은 그 따스함을 가진 사진에 보였습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따뜻함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4장 배우다에서 그녀는 공방에서 도예를 배웁니다. 도예를 배우면서 켜켜이 쌓인 시간과 연습이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 번쩍한다는 것을, 그 한순간에 그녀는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쌓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그 한순간의 이해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 나온 야구 이야기, 그리고 병뚜껑 수집. 네, 저도 무척 야구를 좋아하고 병뚜껑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감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병뚜껑 컬렉션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배우다라는 단어에서는 최근 독일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사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하튼 저에게 일을 알려주고 지시하고 함께 일을 하는 하이노라는 독일 할아버지 직원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제가 언어적으로 완벽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들과 전공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르고 또한 그 용어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반복하셨죠. 그리고서는 제가 사회인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저의 자신감을 하락시킬까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요. 그 말은 지금 나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한다. 지금 내가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네요. 정말 너무 멋진 할아버지시죠. 마지막 5장 쓰다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서 그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내용을 잠시 아껴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짧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는 것을 자신의 우울함 혹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담담히 풀어낼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글을 씀으로 인해서 복귀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쓰면서 그 막연함을 약간이라도 구체화할 수 있으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내 감정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상처를 받은 것이고 우울함의 방증이었죠. 그런 그녀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지 않았고 행복했기에 더 이상 글을 쓰면서 괴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감정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장을 통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어쩌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미리 전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미처 다 못 전달해드린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에 이렇게 마무리하기에 아쉽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감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오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다음에도 함께 만나요. 왜 그런 원칙을 가지게 된 건지 근원은 알 수 없다. 나에게 그런 원칙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그 원칙을 실천해 보인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어쩌다 그런 원칙을 가지게 된 걸까?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돈도 없는데 모험 따윈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에겐 책에 관한 나만의 원칙이 있었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경우에만 사는 거야 라는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지금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유난히 서툴렀고 우울이 유난히 잦게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갔다. 그냥 갔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얼마나 자주 갔느냐 하면 시험 기간을 싫어할 정도였다. 시험 기간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몰렸으니까. 모두가 도서관에만 있었으니까. 하지만 시험 기간이 끝나고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진 도서관을 나는 사랑했다. 그때는 도서관이 통째로 내 것이 되는 느낌이었으니까. 언제 가도 창가 자리는 비워져 있었고 옆자리까지 넓게 쓸 수 있었고 시간도, 공간도, 마음도 여유로웠다. 시험 기간이 아닌 도서관은 늘 그랬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내가 하는 일은 그날의 수업 내용을 깨끗한 노트에 다시 옮겨 적는 일과 책을 빌려서 읽는 것이었다. 그냥 읽었다. 계속 읽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좋았던 책들만 인터넷으로 따로 주문해서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한번 펼쳐보지도 않았다. 사면 책꽂이로 직행이었다. 오래된 한옥 문간방에 자리 잡은 내 자취방은 벽지부터 천장까지 한숨만 나왔다. 그 안에 들어앉은 내 물건이라고는 딱히 다른 건 아니었다. 책상은 엄마의 피아노 학원에서 쓰던 걸 택배로 받았었고 이불도 이모네 집에서 얻어온 것이었고 다른 모든 것들도 어디선가 구르다가 내게 도착했었다. 수건 하나까지 남루했다. 그 누더기 같은 방 안에서 유독 책들만이 티 없이 정갈했다. 지독하게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식은 곤란했다. 관람객도 없는데 손때 하나 묻지 않은 소장품만 고집하는 것은 가난한 내게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다음으로 선택한 방법은 책에 비닐을 씌우는 것이었다. 사자마자 깨끗한 비닐을 씌워서 조심조심 읽었다. 쫙 펼치지도 않았다. 줄도 긋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법도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더운 자취방에서 비닐들은 서로서로 몸을 붙이기 시작했다. 더우면 떨어져야 시원해질 텐데 비닐들은 무자비하게 서로의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내가 진짜로 원한 건 싸구려 투명 비닐이 아니라 도서관에 불투명하고 약간 오돌토돌한 비닐이었다. 도서관 비닐의 촉감은 촉촉했고 더위에도 고고했고 고고한 만큼 비쌌고 심지어 구하기도 힘들었다. 하루는 선배의 책이 도서관에 그 비닐로 포장되어 있길래 이 비닐을 어디에서 구했냐고 다그쳤더니 도서관에서 일할 때 약간 빼놨다는 구차한 답을 들려줬다. 나에게는 도서관에 인맥도 없고 당장 밥을 사 먹을 돈도 급했으니 그 부유한 비닐은 비닐의 이데아로 남겨둬야만 했다. 그렇게 책 포장의 시대도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책을 깨끗하게 보고 싶다는 욕구는 계속되었고 결국 마음에 드는 구절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도착했다. 처음엔 종이 포스트잇을 붙였다. 그러다 내가 늘 포스트잇을 빼놓고 다닌다는 것을 깨닫고 책의 여백에 작게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 근처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오면 속도를 늦추고 찬찬히 읽으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직도 내가 대부분의 경우 마음에 드는 구절을 표시할 때 쓰는 버릇이 되었다. 이 버릇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건 알베르 카뮈의 책을 읽을 때였다. 읽기 시작하자마자 내 인생의 책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그 책을 앞에 두고 나는 오래 고민했다. 바보 같은 체크 표시 따위로 책을 더럽혀버릴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 책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뭔가 모르게 신성모독인 것 같았다. 그래서 가장 얇은 비닐 포스트잇을 사서 밖으로 약간만 튀어나오게 얇게 점이듯 붙였다. 다 붙이고 나니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었다. 책을 대하는 태도로만 한 시대를 가를 수 있다면 나는 몇 시대를 살아온 셈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끝에 내가 도착한 땅은 물리적인 책의 무심한 땅이다. 이제는 카미 책에도 연필로 줄을 그을 줄 알게 되었다. 그 지경이니 다른 책을 대하는 태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연필로 그었다가 펜으로 그었다가 파란색으로 그었다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다가 그냥 닥치는 대로 표시한다. 게다가 잘 읽지도 않으면서 매일 이 가방 저 가방 열심히 옮기면서 꼭 들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 며칠만 지나면 책이 엉망이 된다. 심지어 내 가방 안에서 계속 구르다 나온 존 버거의 책을 보고 남편은 이렇게 평하였다. 지금 막 유물로 발굴한 책 같아. 아직 몇 장 읽지도 않은 책이었는데 말이다. 남편은 나와 달리 일관적이다. 늘 파란색 동화 0.4mm 펜으로 줄을 긋고 책 귀퉁이에 메모를 한다. 그리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는 가장 얇은 포스트잇을 붙인다. 다 읽고 난 후에는 책 앞에 짧게 읽은 날짜와 한 줄 소감을 쓴다. 요즘은 덜 열성적이지만 예전엔 책 윗면에 책 도장도 찍었고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도서관의 비싼 비닐로 포장도 했었다. 그리고 단정하게 책꽂이에 꽂아둔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남편의 소중한 책을 빼서 아무렇게나 읽고 굴러다니는 펜으로 줄을 긋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앤 패디먼은 그의 책 서재 결혼시키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 대 섞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안지 10년, 함께 산지 6년, 결혼한 지 5년 된 사이였다. 지독한 독서광인 그 부부는 각자의 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꽂을 것인지, 가지고 있는 책이 중복될 경우에는 누구의 책을 보관할 것인지, 침대 머리맡에 꽂이에는 어떤 책이 꽂힐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의논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며 서로의 서재를 합치는 그 신성한 의식에 골몰한다. 남편은 도서관처럼 방을 가로지르는 책꽂이들을 맞춤 제작해서 방을 가득 채웠고 나는 거실 전면에 내 책꽂이를 배치해 두었다. 우리의 서재 결혼식기는 전적으로 나의 독재다. 합의 따위는 필요치 않다. 남편 책들 중에도 예쁜 책이라면 무조건 내 책꽂이에 꽂아야 한다. 슬램덩크 전집과 사진집들과 팝업북 그리고 동화책들이 대표적인 예다. 내 책 중에서 안 예쁜 책은 당연히 남편 책꽂이로 직행한다. 그러니 어쩌면 나는 앤 패디먼의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싼 사람이다. 어쩌다가 책이 더럽혀질까봐 새 책을 사놓고도 펼치지도 못하던 내가 책의 작은 흠집도 내기 싫어서 포스트잇으로 얇게 점여서 붙이던 내가 아무렇게나 줄을 긋고 이곳저곳에 책을 던져두고 책 내용이 아니라 책 표지의 미적 기준을 내세워서 꽂는 사람이 된 것일까? 내게 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진 것일까? 책은 내게 덜 절실해진 것일까? 한 번은 남편을 따라 남편 선생님의 연구실에 간 적이 있다. 공부하는 분답게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가면 가장 먼저 책꽂이부터 살피는 내 버릇에 따라 선생님의 책꽂이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역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이었지만 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이 책도 보셨나봐. 이것 봐. 이 책도 있어. 라고 말하며 두리번거리는 나에게 남편은 속삭였다. 마치 보물이라도 보여줄 것처럼. 내가 신기한 책 하나 보여줄까? 그리고 남편은 책 한 권을 꺼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책이었다. 아니, 수없이 본 책이었다. 우리 집에도 있는 책이었다. 자본론이었다. 그런데 책이 이상했다. 책이 아팠다. 두드려 맞은 것 같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갖은 방법을 통해 고문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책으로 재현한다면 그 모습일 것 같았다. 아니, 고문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소중히 읽었다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었다. 소중히 한 글자 한 글자 쓰다듬으며 읽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읽었으면, 얼마나 잘근잘근 씹으며 읽었으면, 얼마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좌절하며 희망하며 다시 좌절하며 읽었으면 책이 이럴까. 모든 장이 손때가 더딥혀져서 부풀어 있었고 종이 한 장보다 손때의 두께가 두꺼웠다. 제보는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가다듬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가다듬은 흔적들이 보였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사신 것일까? 80년대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경제학에서 사학으로 전공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은 어떤 시간을 견딜 것인가? 언제나 정중하게, 언제나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모습이 더 익숙한 선생님은 어떤 시간을 통과한 것일까? 아득했다. 몇 번 뵌 적도 없고 오래 말해본 적도 없는 선생님이었지만 갑자기 선생님의 모든 시간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책 한 권이 그랬다. 글자 한 글자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책은 모든 것을 제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책은 무엇일까? 예전에 친구가 어떤 사람을 묘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집에 갔더니 책꽂이에 문학 전집이 수백 권 꽂혀 있더라고. 시집도 전집으로 쫙.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난 단박에 고개를 끄덕였다. 꿈꾼 적이 있었다. 저 문학 전집을 다 사서 집에 꽂아놓고 싶다고.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하지만 과연 전집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만큼 그 전집을 전부 읽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책에 대해 여러 시절을 살아온 지금 난 더 이상 책을 정갈하게 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줄을 긋고 생각을 메모하며 책을 못살게 굴고 싶다.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 나는 그 책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학생 때 이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모는 다짜고짜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내게는 딱히 와닿는 부분이 없는 구절이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내게 이모가 말했다. 죽이지 않냐? 셰익스피어는 40이 넘어서 다시 읽으니까 진짜 좋네. 구절구절이 너무 좋아서 다 필사할 지경이야. 넌 어려서 모르겠지. 근데 진짜. 나는 셰익스피어를 읽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셰익스피어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읽었다는 사실만 기억한다. 그건 읽은 것일까? 40이 넘어 내게도 셰익스피어의 시간이 올까? 간절히 오기를 바랄 뿐이다. 어디 셰익스피어 뿐이겠는가? 내 책장에는 언젠가 내가 새롭게 발견해 주길 기다리는 책들로 가득하다. 도스토옙스키도, 톨스토이도, 카미도, 그 밖에 수많은 작가들도 모두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이미 거쳐간 책들도 모두 자신의 시간을 숨죽여 다시 기다리고 있다. 그 책의 시간은 언제일까? 알 수 없다. 다만 사람과 책의 관계에도 때와 환경과 감정의 궁합이 맞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상상하는 시간이 있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내가 책장 앞에 서서 어떤 책을 손 가는 대로 펼친다. 내 글씨를 발견한다. 내가 해둔 체크표도 발견한다. 왜 그곳에 그런 메모를 해놓은 것인지, 구구절에 어떤 부분이 좋았길래 체크를 해놓은 것인지 쉽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거기에서 발견한다.
그때 내가 궁금해서 다시 그 책을 읽는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책을 발견한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새로운 감정으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영원히 새로운 책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내 유난한 기억력이 준 축복일지도 모른다. 친구들에게 잔뜩 자랑했다. 크리스마스에 포르투갈에 간다고. 친구들도 잔뜩 부러워했다. 포르투갈이라니. 의기양양하게 포르투갈에 도착했건만 크리스마스에 그만 쓸쓸해져 버렸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왔는데도 쓸쓸했다. 좀처럼 외롭거나 쓸쓸해하지 않는 내가 말이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든 커플들이 다 밖으로 나오고 모든 음식점이 열려 있고 캐럴이 흘러나오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 같이 합창하고 다 같이 선물을 주고받고 다음날 숙취해서 일어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가 되자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카페를 겨우 찾아 들어갔더니 갑자기 바닥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주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퇴근을 했다. 우리만 일어나면 문을 닫을 기세였다. 단숨에 커피를 마셔버리고 밖으로 나왔다. 좀 더 중심가로 가면 사람들이 있으려나 했는데 도대체 연 가게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르셀리노다. 마르셀리노의 주인장 누노가 분명 크리스마스에 문을 열 거야. 난 성당도 안 다니는데 뭘 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튼을 열고 들어갔더니 누노는 가족들과 다 같이 식사 중이었다. 누노의 부인은 우리에게 같이 먹자고 했지만 동방 예의지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었다. 그 오붓한 분위기를 어찌 깬단 말인가. 결국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였다. 그렇다면 나도 가족과 함께 지내야지. 나는 나의 유일한 가족, 남편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고 와인을 마셨다. 트램 지나가는 소리와 떠들썩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지금 시간에 밖을 떠들썩하게 만든다면 그건 관광객이었다. 밤이 늦어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동네 산책을 나섰다. 딱히 뭘 기대한 건 아니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평소엔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동네였지만 그 밤엔 고양이 한 마리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집집마다 창밖에 매달아 놓은 산타들만 여전히 창문에 매달려 있다. 고요한 골목이었다. 말소리를 낮췄다. 우리 발자국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음악 소리를 들었다. 그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분명 사람 소리가 났는데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 꼭대기층에서 나는 소리였다. 꼭대기층 누군가가 창문을 활짝 열고 불을 반짝이며 친구들과 파티 중이었다. 음악이 골목으로 흘러나왔다. 낯선 이들의 음악 선물에 고마워하며 우리는 또 길을 걸었다. 그러다 문득 기타 연주 소리가 들렸다. 다시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소리를 따라 접어든 낯선 골목에는 뜬금없이 액자가 걸려 있었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안전봉에는 맥주 트레이가 용접되어 있었다. 분명 밖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지방 같은 그 골목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 기타를 든 아저씨 하나였다. 아저씨가 연주를 시작하자 주변 친구들은 우르르 어딘가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각자의 악기를 들고 나왔다. 젬베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고 흔들 때마다 모래소리가 나는 이름 모를 악기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얼른 바로 옆 문 열린 가게로 들어갔다. 노란 가로등불의 골목길과 달리 하얀 백열등 아래에 주인 할머니만 있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할머니에게 맥주 2병을 달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몰랐고 지쳐 있었고 밤 손님이 귀찮았다. 우리는 손짓으로 맥주 2병을 샀다. 그리고 얼른 연주하는 사람들 앞에 앉았다. 연주하는 사람들은 즐거웠고
우리를 향해 맥주병을 치켜들었고 우리도 덩달아 즐거워졌다. 우리가 본격적인 청중이 되자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쓸쓸하지 않았다. 춥지 않았다. 머나먼 이 땅에서 우리도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가게에서 나왔다. 두건을 쓰고 앞치마도 입은 채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는 서로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다. 방금 전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에도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둬야 하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지쳐버린 할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높은 음도 거리낌없이 올라갔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골목 전체를 할머니의 목소리로 채웠다. 젬베도 모두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노래에 반주를 넣었다. 계속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두건을 벗었다. 앞치마도 벗었다. 그 순간 성당에서 종을 쳤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가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한 손에 두건을, 다른 한 손에는 앞치마를 들고 성당 쪽을 향해 성호를 그으며 계속 노래를 했다. 두건과 앞치마를 벗고 성호를 그으며 눈을 한번 감고 노래를 하는 그 모든 동작이 각본에 짜여진 것 같았다. 그만큼 노래도, 동작도 자연스러웠다. 반질반질한 타일이 깔린 포르투갈의 골목길도 꼭 세트장처럼 보였다. 마치 한편의 뮤지컬 같았다. 맥주 한 병을 주문하기 미안할 정도로 지쳐있던 가게 할머니는 사라졌고 목소리 하나로 골목은 물론 연주자와 우리까지 사로잡고 길 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사로잡은 프리마돈나 한 명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렇게 공연은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는 가게 안에 의자를 가지고 나와 아예 길바닥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아버렸다. 프랑스 커플은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춤췄다. 우리는 고요히 사진을 찍고 흥겹게 마셨다. 그리고 음악이 바뀌고 사람들은 합창을 하고 다 같이 춤추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내 쪽으로 직진을 해오더니 내 손을 덥석 잡고 무대 중앙으로 데리고 갔다. 어깨동무를 했다. 손을 잡고 춤을 추게 했다.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실은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포르투갈어인지 아프리카 어디의 말인지도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멜로디만 겨우 흉내를 냈는데 할머니가 나를 크게 안아주었다. 프리마돈나가 이국에서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맞은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음악으로, 따뜻한 품으로. 종종 그때의 영상을 돌려보곤 한다. 얼떨결에 할머니의 그 공연을 녹화한 것은 내가 그 여행 중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볼 때마다 할머니의 노래 실력에 우리가 실제로 그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한다. 할머니의 노래 실력이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알지 못한다. 이 정도 노래야 누구든지 한다라고 누군가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곳에 훌륭한 프리마돈나가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행할 때 우리의 귀는 다른 식으로 열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평소라면 지나쳐버렸을 어떤 음악이 평생 간직하고 싶은 행운으로 느껴지고 평소라면 발걸음을 재촉했을 연주자 앞에서 기꺼이 눈물을 흘려버린다. mp3 플레이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음악 덕분에 눈앞에 있는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지금 이 음악과 함께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여행은 감각을 왜곡한다. 귀뿐만 아니라 눈과 입, 모든 감각을 왜곡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왜곡에 열광한다. 그 왜곡을 찾아 더 새로운 곳으로, 누구도 못 가본 곳으로, 나만 알고 싶은 곳으로 끊임없이 떠난다. 그렇게 떠난 곳에서 골목마다 프리마돈나가 노래를 한다. 이름 모를 클럽마다 라디오 헤드가 연주를 한다. 나뭇잎까지도 사각사각 잊지 못할 소리를 들려준다. 햇빛은 또 어떻고 들어본 적 없는 음악들로 세상이 넘쳐난다. 그 왜곡의 음악을 듣기 위해
오늘도 여행 계획을 세운다. 그 미세한 음악까지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귀가 열린, 마음이 열린 나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꿈꾼다. 35살이 되는 작년, 아는 분에게서 제의를 받았다. 내가 찍은 사진들로 전시를 하자는. 거창한 전시회라기보다는 그분의 카페에서 한 달간 액자를 거는 형식이었다. 어쨌거나 나로서는 첫 사진 전시회였고 내가 10년 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고맙게 수락했다. 그와 동시에 고민에 빠졌다.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10여 년 동안 찍은 필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 20장 정도를 골라내야만 했다.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걸 찍을 때 내 마음을 상기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에 열광하는가를 찬찬히 돌이켜보았다. 명확했다. 늙음, 노인, 혹은 시간의 흔적. 20장 정도의 사진을 앞에 두고 전시 제목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시간의 색깔. 그리고 전시회장에 이런 글을 써두었다. 나이라는 건 저절로 도착하는 정거장 같은 건데 나는 자꾸 빠른 열차를 타고 싶었다. 빠른 열차로 60이라는 나이에 도착해버리고 싶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마음을 뒤로 하고 정처 없이 상처받는 시간을 모른 척하고 더 이상은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대신 해마다 도착하는 그 나이의 색깔을 기다린다. 모두가 지니고 있는 바로 지금의 색깔에 열광한다. 여리고 미숙하거나 밝고 바래거나 모든 나이에는 그 나름의 색깔이 있다. 다시 오지 않을 색깔이 있다. 한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카뮤의 무덤을 보겠다며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루르마랭에 도착했을 때였다. 숙소 마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마주친 사람은 그걸 바지라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짧은 청바지를 입고 가슴까지 늘어진 민소매 셔츠를 입고 나무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흰머리 할아버지였다. 남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라니. 낭만이 지나치다 못해 설정 같았다. 무슨 유명한 화가라도 되나 싶어 흘낏 그림을 봤는데 곤란해졌다. 얼른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눈을 마주치면 그림에 대해 뭐라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림이 뭐랄까 입에 발린 말로라도 칭찬을 해주기 힘든 그런 수준이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내 곤란함을 눈치 못 채고 집안의 주인을 불렀다. 주인 할머니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나는 불어를 할 줄 몰랐고 할아버지는 유창하게 우리 둘 사이를 통역해 주었다. 모든 수속이 다 끝나고 마당에 내려오자 할아버지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내게 따라 주었다. 처음 알았다. 여름의 한낮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시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걸. 그때부터였다. 숙소의 유일한 손님이었던 할아버지와 내가 친해지기 시작한 것은. 손바닥만한 그 도시에 나는 나흘을 머물렀다. 나흘 내내 아침이 되면 설렁설렁 마을로 걸어나가 마을 유일의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그 옆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켰다. 책을 읽으며 빵과 커피를 먹노라면 할아버지가 휘적휘적 걸어나와 똑같이 빵을 사고 똑같이 커피를 마셨다. 숙소에 돌아와서 오늘 갈 곳들을 체크하고 집을 나서면 늘 할아버지가 배웅해줬다.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옆마을에 잠깐 가보려고요. 거기에서 오늘 북페어가 있다네요. 할아버지는요? 난 오늘도 그림은 그릴 거야. 저녁이 되어 와인과 치즈를 사서 숙소로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자신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난 오늘 가본 곳들에 대해 말해주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오늘에 대해 내게 말해주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고? 그러려고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도 다른 곳도 아닌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려고. 그게 전부? 응, 이상하지? 그림도 못 그리는 주제. 너무 못 그려서 초급반만 3번이나 들었어. 그래도 3번이나 들었으니까 난 초급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우와, 초급반만 3번? 대단하네요.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쯤이면 이 그림을 완성할 것 같아. 이번 겨울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내내 그림만 그리려고. 근데 여기가 너무 싸고 좋아서 여기 또 올 것 같아. 순수한 열망이었다. 뭐가 될 것 같다는 욕심도 없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봐야 하지 않을까? 어디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없이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펄펄 끓는 욕망도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담담한 바람이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고민을 상담할 때에도, 나의 고민을 들어줄 때에도 할아버지는 내내 고요했고 담담했고 따뜻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60살의 내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어렴풋이 짐작했다. 물론 이젠 안다. 내가 어릴 적 꿈꾸었던 그런 말짱한 나이는 없다는 걸. 60이 되어도 내가 꿈꾸는 것처럼 무심하게 고요할 리 없다는 걸. 오늘은 여기가 아파 우울할 것이고 내일은 저기가 골칫거리일 것이다. 내가 괜찮은 어떤 날에는 남편이 말썽일 것이다. 그때 내게 일거리가 있다면 그 일이 하기 싫어 머무림일 것이고, 그때 내가 백수라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의 가게가 걱정일 것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도 남을 시간이 있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있더라도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장기 하얀 노래처럼 별일 없이 산다라는 친구의 말이 제일 부러운 말이 될 수도 있다. 별일이 없다니. 난 아직도 순간순간이 별일이라 미치겠구만. 어쩌면 루르마랭의 그 할아버지도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이 지긋지긋해 혼자서 여행을 온 걸지도 모른다. 나름의 방법으로 도피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할아버지의 60은 무슨 색깔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젊음의 현관빛보다는 늙음의 희미한 빛에 끌린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배 나온 할아버지들의 나무 등걸 색깔을 좋아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가 서로를 챙겨줄 때의 빛바랜 노을색은 늘 찡하다. 골목골목 수다를 떨고 있는 할머니들의 하얀 머리를 보면 경쾌해진다.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회색 표정도 꽤 귀엽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홍색으로 차려입고 할아버지에게도 분홍색 니트 티셔츠를 입힌 할머니를 봤을 때에는 가던 길을 되돌아갔다. 할머니를 붙잡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난 한 번도 좋아해본 적이 없는 그 색깔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나는 60살의 나를 모른다.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그 모든 세월을 통과한 노인들을 볼 때면 늘 뛰어가서 사진을 찍는 걸지도 모른다. 그들 각각의 시간을 사진으로 찍으며 막연하게 나의 시간을 상상해 보는 걸지도 모른다. 60이 되었을 때 나의 색깔.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핑크빛으로 두근거린다. 나는 내가 강백호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물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강백호 같은 농구 천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농구는 해본 적이 없지만 점프력이 좋고 공을 향한 집념이 강하고 끈기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서태웅을 향한 질투도 강하고 소연이에 대한 사랑도 강해서 농구를 한번 시작만 하면 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사람.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역시나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점프력과 지구력을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농구를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강백호에게 농구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기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는 기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그 기본기를 키우기 위해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니고 무언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렇게 비옥하게 가꾸어진 토양이 있어야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운 카피도 쓰고 새로운 뭔가도 시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비옥한 토양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튼튼했으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물론 이미 카피라이터라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그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나의 마지막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니까. 또 어떤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 나무를 키우기로 결심을 한다면 잘 키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비옥한 토양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열심히 토양을 가꿨는데 아무 나무도 안 자란다면 그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내게 비옥한 토양은 남아있을 테니까. 그 토양을 가꾸는 과정에서 난 충분히 행복할 테니까. 그 토양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는 뭔가를 한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행복해한다. 비옥한 토양의 주인이 되어 비옥한 웃음을 짓는다. 나는 알고 있다. 그 땅엔 이미 나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나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 이상을 바란 적은 없다.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